지금까지 저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리고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그 모든 저항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문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뭐라고 했죠? 네, 저항 또는 전기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전류의 세기는요. 전압에 어떤가요? 네, 비례하고요. 저항에는 반비례했죠. 다시 말해서 전압을 크게 걸어줄수록 전류의 세기가 커졌고요. 저항은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는 작아졌기 때문에 우리 화살표가 같이 올라가는 것은 비례관계라고 이야기했었고 화살표가 반대로 되는 것은 반비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관계를 모두 합쳐서 우리는 오음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음의 법칙 잠깐 정리하면요. 전류를 우리는 기호로 뭐를 쓰나요? I 쓰죠? 전압은 뭘 쓰나요? 네, 전압은 기호로 V를 씁니다. 저항은 기호로 뭘 쓰나요? R을 쓰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관계를 실험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I는 V에 비례하고 그리고 I는 저항에는 반비례했어요. 자, 이걸 합쳐서 적어보면 어떻게 돼요? I는 R분의 V에 비례한다 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을 공식으로 I는 R분의 V라는 공식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이 모양을 조금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분모를 없애주자 그랬어요. 그래서 분모 R을 없애주려면 양쪽에 R을 곱해주면 된다고 했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유명한 공식 V는 IR이 됩니다. 그래서 V는 IR 공식, 오음의 법칙 공식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물질의 종류가 같을 때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저항의 길이와 굵기가 바로 저항의 크기를 결정했죠. 길이가 어떻게 되면 저항이 커지나요? 네, 길이가 길면 방해하는 정도가 커지니까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겠죠. 그리고 굵기가 굵어지면 어때요? 굵기가 굵어지면 저항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왜냐? 방해를 적게 하는 거니까요. 굵기가 굵어진다는 건 자유전자 입장에서 좁을 때보다 갈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거니까 방해를 덜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굵기가 같다면 저항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져요. 자, 만약에 길이가 같다면 저항의 굵기가 굵을수록 저항이 작아지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자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번에는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림은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입니다. 자, 직렬로 연결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선생님이랑 학습을 했을 텐데, 자, 저항은 꾸불꾸불 선으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전기회로에서. 자, 이 꾸불꾸불한 길은 자유전자 입장에서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더 있대요. 그럼 자유전자 입장에선 가야 되는 그 험난한 길이 또 늘어난 거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진 효과를 나타내서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커지는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어때요? 전류는 잘 흐르지 못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전류의 세기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저항을 더 연결한다. 그럼 저항은 점점 어떻게 되나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흐를 수 있는 전류의 세기는 점점점 약해지게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R1은 5ohm이고 이렇게 문제에 나오면요. 그림에 한번 그려보세요. 5ohm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R2는 10ohm이래요. 자, 얘는 10ohm이다. 그랬을 때 전지의 전압이 30V이면 V1과 V2 그리고 I1, I2 이것을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뭔 뜻이냐? V1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 걸린다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사용했는데 우리가 전압이라는 것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전류를 흐르고 난 후에는 그 에너지가, 전기적인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했죠. 자, 자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기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그 전기적인 에너지가 저항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요? 저항을 통과하면 통과하기 힘드니까 여기에서 이
여기 저항을 통과하면서 자유전자가 이 저항에 막 부딪히고 하면서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럼 열 에너지로 자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실험을 직접 해보면 이 저항이 뜨끈뜨끈 열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이 나서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 자유전자 입장에선 에너지가 쓰인 거죠. 그럼 도대체 R1을 통과하면서 얼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쓰냐 이것을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V2라는 것은 저항 두 번째 걸 통과하면서는 또 얼마나 전기 에너지를 쓰냐 이 소리입니다. 그럼 다 자유전자 입장에서 전기 에너지를 쓰고 나면 에너지가 바닥 상태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전지에 와서 얼만큼의 에너지를 얻느냐 이 소리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전극이 지금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네요. 긴 선은 플러스 극, 짧은 선은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럼 자유전자 입장에서는 전류의 방향과는 반대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럼 자유전자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자유전자 입장에선 펌프질, 물에서의 펌프질처럼 전기에서는 전압이 높아집니다. 전기적인 에너지를 딱 공급을 받고 전지를 통해 공급받고 도선 속을 흐르게 됩니다. 자, 전기력을 받아서 플러스 극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겠죠. 쭉 이동을 해서 나는 지금 플러스 극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항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저항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전자가 가지고 있던 전기적인 에너지가 소모되게 되죠. 소모되고 그 다음 두 번째 R1을 통과하면서 자, 그리고 에너지가 소모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R1을 통과하면서 또 한 번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럼 소모되고 나면 더 이상의 전기적인 에너지가 없어져요. 그러면 자유전자는요, 이 플러스 극까지 전기력을 받아서 이동을 하는데 전기적인 에너지는 바닥 상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전지를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한 번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상황이 이해가 됐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여기다 적어놓고요. 5옴, 10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또 정보를 적을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전지의 전압은 30V래요. 자, 30V입니다. 그럼 이제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R1이랑 R2 중에 누가 방해를 더 많이 하나요? 네, 맞습니다. 숫자가 큰 게 방해를 더 많이 하죠. 자, 숫자가 5인 것보다 10은 몇 배 더 커요? 2배 더 크죠? 그럼 방해를 2배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지금 전기 회로가요, 한 줄이에요. 자, 플러스 극에서 시작해서 전류가 흐르는 길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한 줄이에요. 한 바퀴를 도는 게 끝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선생님이 예전에 전압과 전류 단원에서 중요하게 설명드린 게 있어요. 전자는 어느 곳에서나 사라지거나 더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어느 곳에서나 전자의 양은 서로 동일할 거예요. 그럼 전자의 양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도선 속에 1초 동안 통과하는 전자의 양이 동일하다는 건 전류의 세기가 다 동일하다는 뜻이고 어느 한 곳에 몰려있거나 없거나 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수로에서 물이 흐를 때 물이 어느 한 곳에서 정체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흐르는 양이 어느 곳에서나 똑같아요. 그래야지 계속 흐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어느 곳에선 빨리 흐르고 어느 곳에선 잘 안 흐른다면 한 곳에 물이 계속 모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전기 회로에서도 전자는요, 어느 곳에서나 사라지거나 다시 생기지 않아요. 전자의 양은 그냥 똑같아서 전하량 보존 법칙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은 모든 곳에서 전류의 세기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도선으로 쭉 연결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모든 것에서 전류의 세기는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전체 전류 I의 크기는 I1이나 I2랑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I1의 여기에서의 흐르는 전류의 세기랑 그리고 R2에 흐르는 이 부분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서로 같다라는 뜻은 방해하는 정도는 서로 다른데 전류가 똑같이 흐르려면 이 전압값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라야죠. 왜냐? 5옴보다 10옴이 더 방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전류는 5옴이랑 10옴이랑 동일하게 흘러야 된대요. 그러면 전압이라는 것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은 어디에 더 많이 걸려야 똑같은 전류가 흐르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항이 큰 쪽에 전압이 많이 걸려야 똑같은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방해를 많이 하는 쪽에 전압을 많이 걸어줘야 전류가 똑같이 흐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저항이요. 5대 10으로 걸렸어요. 이거 우리 약 나눠주면요. 5로 나눠주면 1대 2로 저항이 걸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선생님이 방금 무슨 얘기했어요? 저항이 큰 쪽에 뭐가 더 많이 걸려야 한다? 전압이. 왜요? 전류가 똑같이 흘러야 되니까요. 직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회로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돼요. 다시 말해서 저항이 큰 쪽에 전압이 많이 걸려야 전류가 동일하게 흐른다 그랬죠? 그럼 전압은 몇 대 몇으로 걸려야 돼요? 저항이 큰 쪽에 더 많이 걸려야 되니까 1대 2로 나뉘어져서 걸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전체 전압은 얼마였어요? 30V 공급해줬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문제에서. 그러면 30V를 1대 2로 쪼개서 걸려야 되니까 첫 번째 전압은요 10V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요 20V가 돼야 1대 2의 비율이 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하나 풀렸어요. V1은 얼마가 되죠? 10V. 그리고 V2는 얼마가 돼요? 20V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흐르는 전류의 세기만 구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쓸데없는 거 좀 지우고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V1에 얼마의 전압이 걸리는지 구했냐면은 10V 걸린다고 구했어요. 그러면 10V 걸어주고 저항은 5ohm이야. 그러면 전류 세기는 얼마니? 라는 걸 구하고 싶어요. 우리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 배웠었죠? 네, 바로 뭐였나요? ohm의 법칙 공식. V는 IR입니다. 자, 이 V는 IR이라는 이 공식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전압은 얼마예요? 10V래요. I는 몰라서 구하려고 해요. I1을 구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항은 얼마래요? 5ohm이래요. 자, 그러면 I1은 얼마인가요? 네, I1에 얼마가 들어가요? 10이 돼요. 네, 2가 들어가야 10이 되죠. 따라서 I1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2A라고 구할게요. R1과 R2는 문제에서 5ohm과 10ohm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전체 공급해주는 전압은요 30V라고 주어졌어요. 자, 이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지금 직렬이니까 한 줄이다. 한 줄이면 모든 곳에서 전류는 동일하게 흐른다. 그러면 I는 I1과 I2가 같다라는 것을 딱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전류의 세기가 같으려면 저항이 큰 쪽에 전압이 더 많이 걸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R1과 R2가 지금 몇 대 몇으로 걸려 있냐면 5대 10으로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5로 나눠주면 1대 2로 비율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항이 많이 걸린 쪽에 전압이 더 많이 걸려야 된다고 했으니까 V1과 V2도 1대 2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압 V1과 V2가 합쳐진 값이 30V가 나와야 되잖아요. 전체 공급해준 전압이 30이니까요. 그래서 이 30을 V1과 V2에 나눠서 걸어줘야 하는데 그때 나눠줄 때 1대 2의 비율로 나눠서 걸어야 한다. 그럼 V1은 얼마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10V. 그리고 V2는 20V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V1을 구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10V가 걸렸고 여기에서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를 이용해서 전류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V는 IR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V 대신에 10V 넣고 I는 모르니까 그냥 변수로 놓고 그 다음 저항값 5를 넣어주면 I1은 얼마로 구했어요? 2A로 구했죠? 자, I1 값 구했는데 I1 값 구하면 다른 값도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모든 값을 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V1, V2, I1, I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V1은 10V, V2는 20V, I1은 I1이랑 같고 I2랑 같으니까 답은 2A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입니다. 자, 병렬로 연결되었다는 것은요. 길이
전지에서부터 지금 전류의 방향대로 이렇게 한번 선을 그려보다 보면 갑자기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죠.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즉, 두 가지 이상으로 길이 나뉘어질 때 우리는 병렬로 연결된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졌다가 전류가 다시 한번, 도선이 다시 한번 합쳐지면서 전지로 쏙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병렬 연결입니다. 자, 이때는요, 도선 속의 저항이요, 길이 하나 있었는데 길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럼 자유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갈 수 있죠. 즉 굵기가 굵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굵기가 굵어지면 저항은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저항은 작아지죠. 그래서 병렬로 연결할 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전체적인 저항이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저항이 작아진다는 뜻은 저항을 하나 연결했을 때보다 두 개 연결을 했을 때 전류가 더 잘 흐른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R1은 3ohm이다. 그럼 3ohm 적어볼까요? 3ohm. 그리고 R2는 6ohm이래요. 자, 이렇게 3ohm과 6ohm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 다음 전지의 전압은요 18V라고 합니다. 18V일 때 V1, V2, I1, I2를 구하시오 했는데 병렬 연결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전압이요 각각의 저항에 똑같이 걸립니다. 즉 전체 전압이요 V1과 V2가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값이 18V이기 때문에 V1도 얼마고 18이고 V2도 18이라 뜻입니다. 그럼 그 알게 된 값들을 적어볼까요? 18V, 여기도 18V. 그러면 전압 알고 저항 알아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 구할 수 있죠. 무슨 법칙으로? V는 IR, 옴의 법칙으로.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이것도 전압 알고 저항 알아요. 그러면 V는 IR을 통해서 값 3개 중에 2개를 알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인 전류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여기 첫 번째 저항값에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는 IR, 알고 있는 값들을 넣어볼게요. V18, 자, I 값은 몰라요. 그리고 저항값은 3이래요. 그럼 여기서 I1은 얼마가 나오죠? 네, 6이 나오네요. 6A라고 구할 수 있네요. 자, 두 번째 이 부분에서 한번 구해볼게요. V는 IR 이란 공식에서 V 값은 18이고 I는 몰라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 R 값은 6이래요. 그러면 I2는 얼마의 전류가 흐르나요? 3A의 전류가 흐르네요. 이 값에 3이 들어가야 성립되겠죠, 이 식이. 자, 그러면 I1에는 6A가 흐르고 I2에는 3A가 흘러요. 그럼 길이 합쳐져서 이곳에서는 같이 흐를 테니까 총 이 부분에서는 전체 전류가 얼마나 흐르게 되나요? 9A 흐르게 되겠죠? 6A, 3A 합쳐지면 9A죠. 따라서 답을 정리해보면 V1은 V2랑 같고 18V고 그리고 I 전체 전류는요 9A, I1은요 6A, I2는요 3A가 됩니다. 자, 5번 문제. 전류계와 전압계의 연결 방법을 쓰고 전류계와 전압계의 저항 크기가 전체 회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각각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쓰라고 했죠? 자, 전류계는 어떤 연결을 하나요? 직렬 연결을 하죠. 그 다음 전압계는 무슨 연결하나요? 병렬 연결을 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도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전기회로를 딱 그려보고 이때 전류계를 먼저 연결해 볼게요. 전류계를 연결을 했어요. 자, 이렇게 전류계를 연결을 했는데 이때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원래 있던 이 전기회로에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기 위해 전류계를 중간에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전류계가 원래 있던 전기회로를 방해하지 않으려면 이 전류계의 저항은 어때야 될까요? 매우 작아야 되겠죠. 얘가 들어감으로써 방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류계의 저항값은 매우 작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도선이 이렇게 전기회로를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번엔 전압계를 연결해요. 그럼 내가 측정하고 싶은 두 곳에
전기적인 에너지 차이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두 지점에 도선을 따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전압계를 연결해야 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전압계는 병렬 연결을 했는데 그때 이 전압계가 도선 속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아무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이 전압계의 저항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갑자기 길이 두 개가 됐어요. 그런데 전압계가 만약에 전기 회로에 영향을 준다면 이쪽으로도 전류를 흐르게 하고 이쪽으로도 전류를 흐르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압계가 방해를 하지 않는다,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은 길이 두 개가 됐을 때 자유전자 입장에서 길이 두 개가 됐을 때 이 위쪽으로 전압계가 있는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만 원래 흐르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게 되겠죠. 그러려면 전압계 쪽으로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으려면 이 부분의 저항값은 어때야지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을까요? 매우 커야 되겠죠. 전압계의 저항은 매우 커야 돼요. 그래서 이 전압계 쪽으로는 전류가 흘러서는 거의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류계의 저항값과 전압계의 저항값엔 큰 차이가 있네요. 정리해 볼까요? 전류계는요, 저항이 매우 작아야 해요. 왜냐? 연결 방법이 직렬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전압계는요, 반대로 저항이 매우 커야 해요.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